지혜의 숲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두 분 채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혜의 숲의 여러 강연자들을 모시면서 정말 많은 곳으로 시간 여행, 공간 여행을 한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정말 지구 한 바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한 바퀴 좀 돌고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시간도 시간이고 공간도 공간이고 정말 제약 없이 다양한 지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온 지혜의 상자 속 물건. 자,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조그만 공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 모양 공이네요. 네, 지구 모양의 공입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장난감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래도 빼곡이 다 지금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네, 그런 지구본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뭐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기후위기 나올 수도 기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셔서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를 자처하는 김희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지혜의 상자에서 조그만 작은 지구 고음을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감 아닌가 했는데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라고 하시니까 무슨 이야기겠구나. 게다가 교수님 의상이 참 특별하세요. 멋있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와, 너무 네. 예뻐요. 네, 아, 정말요? 멋있으십니다. 예. 그렇죠. 의상. 이 지혜 상자 안에 있는 지구공. 오늘 주제가 딱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셨던 지리 또는 지도와는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이 다니엘 씨한테 큰 기대를 갖고 나왔어요. 오, 왜냐하면 왜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학문은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가 1등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도 네, 잘하고. 네. 근데 지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리 문맹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지리라는 과목이 없어요. 아, 근데 독일은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지리를 잘 가르치지만 대학교에서 지리가 거의 학부 수준으로 굉장히 우대받는 학문이라고 제가 어. 알고 있고 실제로 네, 제가 많은 네. 교수들과 교류를 네, 했거든요. 네, 좀 결합된 과목들도 있었어요. 저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쯤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 생물학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정말 좋아했었던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기대 저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리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강연의 키워드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메타 지리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메타 지리요. 메타 지리요? 들어보셨어요? 메타는 알고 지리도 아는데 네. 메타 지리 이건 처음인데 메타라는 거는 약간 초월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약간 위에서 이렇게 숲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 접두사 메타와 지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안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걸 메타 지리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를 보는 관점, 네네. 세상을 보는 렌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되게 흥미로운 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지도에 보이는 지리가 다가 아니다. 그 맞습니다.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를 잘못 보고 있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어를 좀 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방금 지도를 본다. 근데 우리가 책과 지도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책을 보는 거하고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도를 잘 읽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뽑아내고 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와. 굉장히 다른 차원 같습니다. 와, 독해하고 해석하는 차원에까지 좀 넓혀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지도를 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네, 단어가 네,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나 지도 봐. 근데 지도는 읽어내야 할 어떻게 보면 아주 종합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의 진정한 지도 교수님 되어주십시오. 아 진짜 그러네. 지도 네. 지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네. 제가 지도력이란 단어를 제가 생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도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명까지요? 와. 내가 어떤 메타 지리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와. 저는 생각해봐요. 진짜 기대가 돼요, 교수님. 네. 메타지리, 지도를 읽는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 지혜의 숲, 세상을 보는 관점과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는 메타지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지도에 표시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공간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숲에서 어떤 나라 또 어떤 지역을 다루셨는지를 제가 딱 한번 살펴봤거든요.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머릿속에 지도를 딱 그리시고 아, 우리가 지혜의 숲 어디를 갔었지? 한번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같이 갔었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트로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국도 있었고. 예, 중국에서 초원지 다루면서 게임 이론했었고요. 맞아요. 지금 중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예, 그리고 유럽. 영국. 유럽. 음. 그러면 세계에서 이런 중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또 동남아도 있고 남아시아, 중동도 있는데 네. 그럼 거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다룬 거죠. 네. 그렇네요. 못 가봤네요. 그 우리 제작진이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고요. 네. 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 지도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신문을 이렇게 펼쳐봐요. 그러면 90%가 국내 이슈예요. 아, 그리고 10%가 해외인데 그것도 주로 미국, 중국. 예, 뭐 가끔 유럽, 예.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 영국 신문을 딱 펼치면 거의 한 70%가 해외와 관련된 뉴스였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메타지리가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굉장히 국내 중심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메타지리적으로 본다면 주로 어디를 전공하는 분이 가장 많을까요? 당연히 한국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사가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일본사, 유럽의 각국의 역사,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역사를 전공하는 분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중심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몽골, 그리고 유럽으로 갔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골과 또 이슬람 세계는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거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분명히 세계사 속에서 이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또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도 상당히 서구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리도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의 네. 메타 지리를 분석해 봤을 때. 네.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유럽은 선진국이고 뭐 미국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메타 지리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문맹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리 문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리에 대한 이해가 편중된 이해가 지도로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메타지리라는 것이 단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리학이 원조 통속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지리학을 제가 설명하는 데마다 아마 한 10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메타지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지도예요. 어떤 한 지도를 보면 그리고 그 나라와 또는 그 학문 세계와 또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지도를 보면 저는 그분의 메타지리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다, 지도가. 어떤 메타지리를 단번에 파악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메타지리의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도구인 이 지도가 잘못되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세상을 오독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도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지도도 엄청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유럽은 대륙일까요? 우리가 5대양 6대주 할 때 6대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대륙이 아닌가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은 아시아와 붙어 있죠. 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역시 교수님이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선을 우랄 산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고기 조산대라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뭐 히말라야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유럽은요 대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타지리에서는 유럽을 대륙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갖고 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국정 교과서일 당시에 사회과 부도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보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타지리를 형성하게 해주는 가장 첫 지도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 근데요,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어디 볼까요? 있다고요? 네. 유럽이 대륙으로 표시돼 있고요. 다음 빈칸에 맞는 대륙과 대양의 이름을 써봅시다라는 학습지에도 유럽을 대륙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유럽이 대륙이 아니다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리학계에서. 아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지도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지도, 나쁜 지도, 이상한 지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네. 일단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영국이나 서구가 크게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지구본을 이렇게 옆에 갖다 놨냐면요. 이 지구본을 보게 되면은요. 실제 어떤 지역과 국가의 상대적인 크기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바다의 중요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이 지구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대적 크기를 한번 보세요. 좋은 지도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대적 크기를 어떻게 평면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대략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서구 중심주의에 의해서 옛날 대영제국 시대에 영국이 굉장히 크게 표현된 지도 그리고 캐나다, 러시아, 또 호주 뭐 이런 곳이 굉장히 크게 표현된 지도가 있습니다. 즉 고위도가 확장된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양 시대의 지도인데요. 영국이 대영국을 통치하면서 이 지도를 사용했고 전 세계에 유포했어요. 근데 이 지도가요. 지금 21세기 한국의 교과서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진짜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의 아프리카 맞먹는 수준으로 면적이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유럽 중심적인 세계 지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해 오신 겁니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 고위도가 확장된다는 것은 북위로 올라갈수록 북극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점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걸 평면으로 펴다 보니까 그렇죠. 면적이 넓어지고 네. 적도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면적 그대로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린란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섬은 작게 표현되고 특히 서구 중심적인 메르카토르도법에서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별명이 적도의 목걸이에요. 적도에 아. 딱딱 붙어있는 섬이 연결돼 있는. 인도네시아인가요? 맞습니다. 아. 역시 늘 수를 보시는 분이라 다릅니다. 제 신이 납니다. 자, 맞습니다. 적도에 이렇게 따뜻한 섬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만 해도 또 세로로 길기 때문에 좀 덜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가로로 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축소되고 왜곡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서부 수마트라에서 동부 이 파푸아까지 비행기로만 7, 8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이 동서 길이를 그대로 미국에 갖다 놓으면 미국의 동서 길이보다 더 길어요. 일단 그럼 좋은 지도, 나쁜 지도, 이상한 지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워밍업이 되신 상황 같고, 오늘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유럽은 대륙이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어떤 세계 지도를 보실 때 어떤 면적이 왜곡을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지도를 읽어내시는 이제 그런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면 여러분 조금 더 균형 있게 세계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항상 우리가 이웃 나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중국, 일본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도를요, 90도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웃이라는 게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옆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 저 이런 식으로 지도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의 이웃 나라를 저는 꼭 중국과 일본만, 러시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남아도 우리의 이웃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네. 자, 지도를 완전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나라가 바다로 나가기 되게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갇혀 있다는 느낌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저는 지도를 좀 거꾸로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도 사실은 상당히 경직된 과거의 메타지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1세계, 3세계 들어보셨나요? 다니엘 씨는 1세계 출신이십니까? 3세계 출신이십니까? 저는 1세계. 그쵸? 유럽은 네. 선진국이야. 그쵸? 저희는 사실 또 선진국이랑 후진국이라는 개념 우리가 안 쓴가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저희는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라고 안 하고 보통 개발도상국.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를 단순하게 보는 메타질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개발됐느냐 안 됐느냐로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노스, 잘 사는 북부 또는 선진국, 그리고 이 지역들이 다 서구 중심적인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의 어떤 이상화된 모델을 딱 놓고 있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개발주의적인 그런 관점도 여기에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냉전 체제의 어떤 사고방식에 갇혀서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 또는 1세계와 3세계를 구분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3세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제3세계가 있다면 제2세계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죠? 전 제2세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3세계라고 표현해서요.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어떤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한 인구학자가
이 제3계급을 일컬어서 제3세계다라고 이 동남아에 있는 지역들을 표현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제 소련에 소속되는 연방 국가들을 2세계로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 블록이 무너졌기 때문에 2세계가 거의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그냥 퉁쳐서 제3세계라고 불렀고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이 비동맹, 그러니까 미국도 싫고 소련도 싫어서 어떤 제3의 길을 걷고 싶은 나라들이 뭉쳐서 우리가 식민 세력으로서 독립하고 우리만의 어떤 자립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제3세계 블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제3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세계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 메타지리적인 함의는 너무 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아까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지도가 중요한 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지역은 똑같은 자리에 있을 텐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형 지물은 크게 변하지 않죠. 뭐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가 갑자기 뿅 사라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도 있는데 예. 사실 지리학 안에는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떤 전략적 입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만약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죠. 효율적으로도 못 가고. 저는 지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변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한 정확한 최신 지도를 보는 사람과 그냥 19세기 영국이 만든 거 가지고 그냥 세계를 보는 사람과 기업은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지도는요. 다른 하고 공유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한다고요? 그거 치사하네요. 왜 공유 안 해줘요? 나만 보고 싶은 지도 이런 걸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포르투갈 위치도 별로지 않습니까? 유럽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헬리케라는 왕자가 지도학교를 만들고 항해와 탐험을 시작해요. 그래서 동양으로 가는 아프리카를 거쳐가는 항로 개척에 앞장서죠. 근데 당시 지도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기거든요. 맞습니다. 지식은 무기예요. 진짜 지혜와 지식이 담긴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물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하고도 공유를 안 한 겁니다. 지도자만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필요하잖아요. 항해하려면. 그러면 배에다 그 지도를 사용하게 하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아놨어요. 못 가져가게. 혹시라도 항해하다 침몰했을 때 선원은 죽더라도 지도는 사라져야 적에게 안 넘어가잖아요. 유출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의 지도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데요. 페르메일의 그림을 보시면 그 뒤편에 다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페르메이르가 생활했던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무역 강국이 되고 어떤 세계적인 그런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식 제도나 어떤 발달된 항해 기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네덜란드의 온 국민들이 집집마다 지도를 걸어놓고 자신들의 메타지리를 성찰하고 또 새로운 지도를 보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영국도 그렇고 모두 국민들이 항상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또 자신의 지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만드는 힘,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어떤 국가의 국력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요즘 세상은 어떤 국가를 단위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맞죠. 기업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계로 나가는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과 지도력 이 두 개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만난 여러 분야의 인물들 중에 가장 지도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기업가가 아닐까라는 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와. 예를 들면 미국이 구글이라는 여러분들 검색 엔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구글 처음부터 그렇게 압도적인 검색 엔진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글이 2005년경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구글이 검색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4분의 1이 공간, 어디, 지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를 간파해요. 맵스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지도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앱을 런칭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국만 떡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맵에 기초해서 자율주행, 뭐 에어, 그렇죠? 또 이런 많은 IT 서비스 회사들이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도의 세계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를 사용하는 국가로 급속하게 확장하는데 맵이 큰 역할을 했다. 오늘 혁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맞아.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메타지리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해외 매각된 그런 기술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나 뭐 데이팅 앱 이런 걸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대표가.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마케팅할 돈도 없고 아니야 뉴질랜드에서나 한번 좀 시도해 볼까? 근데 엔지니어가 실수로 이거를 뉴질랜드에서만 이거를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글로벌 앱으로 잘못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요. 대만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앱을 사용해서 갑자기 중동이 확대가 된 거예요. 실수가 거의 기적이 된.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다들 그렇게 실리콘밸리랑 유럽만 가시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세계 지도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또는 우리나라 뭐 경제 신문에서 다루는 지역은 항상 미국 아니면 유럽이잖아요. 맞아. 기껏해야 중국, 일본. 그런데 진짜 큰 기회는 제3세계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IT는요. 스마트폰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자일 때 소비자예요. 인구가 엄청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국가의 면적에 상대화시켜서 만든 핸드폰 사용 인구를 표시한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 지금 인도가 이만한데요? 인도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그중에서 젊은 층이 거의 40%가 넘고요. 그래서 인도는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크게 보이는 지역이 또 있죠. 중국과 더불어서 인도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네. 그중에서도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크게 표현되어 있는 지도죠. 와.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페이스의 3, 4위를 달리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IT가 발달했을 때 우리는 그냥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 반도체 기술 강국 중요하지. 근데 물론 기술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북미, 캐나다가 이렇게 큰 지도를 보는 기업은 이런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주로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새로운 곳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우리가 사와야 돼요. 그렇다면 기존처럼 맨날 미국이나 뭐 유럽이 어떻게 가는지를 따라하는 그런 시대를 좀 이제 넘어서 우리의 눈으로 좀 세계지도 보고 내가 종사하는 업종 또는 내가 있는 분야에서 새롭게 앞으로 부상할 곳이 어딘지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곳이 어딘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네.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새 어떤 말이 유행하고 있냐면 요새 지리학계에서는 알타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타시아? 네. Alternative Asia입니다. 대안적 아시아. 좀 새로운 지명, 또 새로운 메타질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큰 나라들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같이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알타시아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자, 일단 중국 주변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 기술 강국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대만? 대만. 그렇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네. 사실 이 3국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 장악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래서 기술력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또 시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일할 노동자도 필요하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인도. 네. 그렇죠. 그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렇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만 해도 각각 2억이 넘습니다. 이게 시장이 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곳이 바로 동남아예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메타지리 쪽에서 소외된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까 IT의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하나만 해도요. 이 2차 전지의 중요한 원료인 니켈이 세계 매장량 1위예요. 그리고 보크사이트를 비롯해서 구리 뭐 이런 다양한 광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거의 2억 8천만 명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또 인도와는 다르게 또 환경이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열대 우림이 남아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파트너로 했을 때 약간 우리의 든든한 식량 창고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IT와 또 어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또 원자재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동남아가 아닌가 싶고요. 아세안, 동남아의 어떤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니까 좀 이 동남아, 이 아세안을 좀 주목을 하시고 또 이곳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아세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면서 거의 한두 페이지에서 다뤘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중요하고 크고 또 실제로 또 우리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에서 이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미국, 유럽이 거의 한 네. 70% 이상이고요. 중국 조금 있고요. 정말 1%, 1%. 2%. 너무 작다. 근데 쌀국수, 아오자이 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기회가 엄청 많은데 이 잘못된 메타지리로 인해서 이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회 제공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론 지도만 본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지도를 펼치고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펼치고 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갖게 되는 성공의 어떤 질과 또 그 기회는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선생님은 지리학 하시잖아요. 저는 역사학을 하는데 지리학은 공간을 다루고 맞아요. 역사학은 시간을 다뤄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셋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공간을 다루시는 분이 오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들으면서 뜨끔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지혜의 숲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지 않았었구나. 이 숲에 들어가는 지도 없이 그냥 큰 나무 보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어릴 때 잠깐 이제 읽기 시작했던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독일 말로 Die Vermessung der Welt인데, 그러니까 지구를 또한 세상을 뭐 잰다, 측정한다. 그래서 폰 훔볼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되게 재밌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됐고 앞으로 우리가 눈을 조금 유럽에서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도를 한 번도 비판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지도를 보고서 날씨를 전하기도 하고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 찾아가면서 이제 길을 찾아갔지만 지도를 다른 시각으로 봐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새로운 지혜를 또 얻어가게 됐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지도가 필요하지만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는 지도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지혜의 숲에서 아까 지도를 그리시겠다고 하니 이 프로그램이 계속 아마 길을 잃지 않고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지도는 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도를 잘 읽어야 된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필요한 지도를, 나의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내 꿈을 이루기에 유리한 곳을 지도에서 잘 찾는 노력도 병행된다면 훨씬 더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세계사에서 큰 성취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들 지도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도 놀랄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성공, 또 부와 권력을 얻는 비밀이 지도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도를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될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지도에는 어떤 세계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정되지 말고 지금은 역사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여기는 지도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송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1960년대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집과 방에서 살았을까? 내 방 한 칸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크기의 서울에서 살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안에 365만 명이 다 몰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 아파트 중에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숲 송은영 교수님을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